글쎄요, 이제 이게 뭐 앞으로의 비전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좀 제가 심각한 얘기를 좀 이건 어떻게 보면 서두에 했어야 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가 얼마만큼 배출이 되고 있고 얼마나 지금 기후 변화 위기가 심각한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많이 알고 계시죠. 지구의 온도가 뭐 높았다가 얼었다가 뭐 빙하기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간빙기라는 어떤 이 구간에 있는데 지구의 기후라는 것이 그래서 한 10,000년 동안에 한 4도 내지 5도 정도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빙하기를 벗어나면서. 근데 인류가 뭐 영국에서 산업 개발을 한 이후 한 100년 동안에 1도를 올렸어요. 지구의 온도를. 그러니까는 지구의 시간으로 봤을 때 10,000년 동안에 4도가 올랐다 그러면은 2,500년이 지나야 1도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100년 동안에 1도가 올라갔으니까는 지구의 시간을 25배 가속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카본 클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글에 카본 클락을 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현재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왔는데 시간당 1331톤의 CO2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초당 1초에. 그리고 현재까지 CO2가 얼만큼 배출이 됐냐 읽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이게 보자. 10억, 100억, 1000억 2700억 톤의 CO2가 지금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높아지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0.5도가 높아지면 굉장히 심각한 기후 위기가 오는데 그때까지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안타깝게도 7년이 채 못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카본 클럭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오른편에는 1.5도 시나리오가 있고 이쪽에는 2도 시나리오가 있어요. 2도 시나리오를 딱 누리면은 한 24년 남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0.5도가 더 올라가면 지금도 이 폭염이 있고 이 쓰나미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심각한데 0.5도가 오르고 2도가 올라가면 아마도 안타깝지만 아마 인류가 거의 멸종 위기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소라는 걸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수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수소로 가는 어떤 방향이 이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차만 보더라도 25년이 이제 한 4년 남았죠. 노르웨이는 내연기관 차를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가솔린, 터보 이런 거 못 사신다고요.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를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수명이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2050년 정도, 15년 정도 타면 2050년에는 내연기관 차를 어쩌면 박물관에 가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많은 시간이 남은 게 아니고 한 30년 남았는데 30년 사이에 굉장히 큰 에너지의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내연기관차, 매연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세상이 30년 내에 없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소를 하는 것이니까 이걸 단순하게 그냥 예전에 IT 붐, 나노 붐, 바이오 붐 이런 수소 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전체적인 에너지의 그냥 사고가 바뀌는 큰 변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수소의 비전이라고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소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시기가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쓰고 있죠.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넥소를 쓰고 있죠. 수소 연료제 자동차를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거기가 노원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소 연료전지로 발전을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그 몇 년도부터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뭐 그래봤자 뭐 작년이나 뭐 그 정도 시점일 거예요. 예전에는 그 정유 회사들이 뭐 여수, 뭐 울산 쪽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들어진 그 부생 수소가 만들어지면은 그냥 뭐 자체적으로 뭐 이 보일러로 떼고 뭐 알아서들 그냥 그 근처에 있는 공단들이 나눠서 썼어요. 근데 이거를 연료전지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또 연료전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수소를 직접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해외 액화수소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님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국내는 이제 많이 늦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기업 그다음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액화 플랜트를 만들고 그런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미국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원래 한 270톤 정도를 하루에 액화할 수 있는 플랜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증설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2배로 용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미국도 수소 경제에 대비를 하는 것이죠. 수소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액화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이 중요합니다. 그게 전 세계적인 추세이니까 우리나라도 그 추세에 발맞춰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 이제 뭐 저는 그 연구자가 아니라 이제 사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뭐 경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선진국이 아니었나 봐요. 얼마 전에 선진국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는 추격 경제라고 하는 걸 해서는 안 돼요. 선도 경제를 해야 되는데 선도 경제를 하려면 남들이 안 해본 거를 먼저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강원도를 응원을 하고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안 해본 액화수소를 가장 먼저 강원도에서 실증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전 세계도 다 같이 액화수소로 사정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미국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도 이제 우리가 왜 액체 수소를 해야 되냐, 왜 수소카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그 유통, 저장하고 유통하고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보내야 되기 위해서는 얘를 액체로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떨어진 곳을 보낼 때 유리하냐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근데 미국의 경우는 제가 그때 그거 까먹었는데 100마일이었나? 150마일이었나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 150km, 그러니까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뭐 파이프로 보내는 거. 제가 그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혹시 뭐 제가 틀리게 그 100마일, 150마일은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숫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뭐 파이프라인으로 보내는 방법, 뭐 다른 여러 가지 보내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액상으로 뭐 다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경제적이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땅덩어리 아시잖아요. 서부에서 동부까지 끝에가 한 몇천 킬로 정도 됩니다. 4천 킬로인가 5천 킬로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거를 수소로 예를 들어서 뭐 한 곳에서 보낸다? 이거는 당연히 액체 수소로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란 넓은 나라일수록 이 액체 수소를 꼭 유통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미국에 비해서 현저히 작은 땅덩어리 아니냐. 하지만 우리나라도 알고 보면은 뭐 서울 부산이 한 50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 남한에 갇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통일 한국이 되면은 뭐 목포에서 저기 무슨 어디죠? 저기 함경도 어디예요? 그 끝에가 함흥 뭐 더 위까지 올라간다 치면은 뭐 1000km는 훌쩍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아시아에 더 이상 머물러 있는 건 아니죠. 그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한꺼번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외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갖고 와서 그거를 유통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그림은 뭐냐면은 이 동해 삼척 쪽에다가
수소 이 자유화 특구 거기다가 이 운송 크러스트를 구축을 해서 거기다가 수소 에커플랜트를 구축을 하고 그래서 이 러시아, 중국, 일본과 거기서 동해권 수소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일단 가시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그 통일 한국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완전히 뭐 더 이 넓어질 수가 있겠죠.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취준생들한테 한마디 한다면 네,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지금 그 졸업생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제가 꼭 대답하고 싶은 질문이신데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 가스를 공부를 하고 오셔야 우리가 바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뭐 대학 다니시고 아니면 지금 졸업하시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간단한 자격증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스 기능사라든가 뭐 가스 산업기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드론의 시대거든요. 드론 조종 자격증 같은 것도 뭐 운전면허 시험 비슷한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졸업장만 들고 와서 하이리움 산업 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좀 가스 공부도 좀 하시고 드론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기계공학 중에서도 이제 분야가 굉장히 기계공학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열 전달이라는 것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수소를 액화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온도차가 이 상온에서 한 280도 정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수소가 액화가 되는 거고 이 과정이 다 열전달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열전달뿐만이 아니라 어떤 화학적인 어떤 측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올소 수소가 있고 파라수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비에 따라서 뭐 온도 대역도 다르고 뭐 변환열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화학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계공학을 하시는 그 기계공학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고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쪽을 오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열전달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학문 중에서도. 그래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었고 열전달 열심히 공부하시고 거기서 좀 더 수소 쪽도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기를 이제 기계공학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